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3대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렇게까지였나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한 패가 돼서 사건을 덮었을 거라고 모든 국민이 믿었지만 그 검찰이 건진법사의 5천만 원짜리 관봉권 띠지까지 버리면서 증거인멸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계엄 발표 당일 노상원이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했다고 알려졌을 때만 해도 설마 했지만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체코 원전 계약건은 또 어떻습니까? 완전 노예 계약 아닙니까? 특검 3개로는 부족합니다. 마약 특검, 김충식 특검, 원전 특검, 검찰 법원 특검 모두 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 또 경보 내려진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날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도 더우시고 또 특히나 이 불이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날씨 아닙니까? 정어리몰에서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제까지 곱창 3종 세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진짜 훈제 통삼겹살 소개해드립니다. 황토가마에서 진짜 참나무로 훈연한 훈제 삼겹살인데요. 일반 시중에서 훈제 삼겹살 판매하는 것들은 주로 햄 종류가 대부분 아닙니까? 저거리몰에서 준비한 삼겹살은 황토가마에서 참나무로 6시간 동안 훈연한 진짜 훈제 삼겹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 상품과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 우리가 어디 가서 바베큐 할 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이제 집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게 준비한 겁니다. 구성도 320g 한 팩에 한 팩을 더 드리는 1+1이고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구멍을 살짝만 이렇게 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우면 참나무 향 가득한 훈제 삼겹살 바로 즐길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의 곱창 3종 구이, 곱창, 막창, 대창 300g씩 모두 900g 이것도 소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집에서 꺼내서 구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울 때 또 건강 보충하셔야죠. 시원하게 댁에서 훈제 삼겹살, 곱창 3종 구이 드시면서 즐겨보시는 것 슬기로운 소비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어리몰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훈제 통삼겹살 또 우창 삼겹 3종 세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덥지만 토요일이 처서입니다. 토요일 처서 가을이 오는 처서 그러면 좀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더위입니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바다향기님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부화장에 앉아 있는데 매미가 엄청 시끄럽게 울어대네요. 얘네들은 땅속에서 10년을 군뱅이로 살다가 딱 한 번의 여름을 매미로 살다가 죽는다는데요. 그래서 저리 서글피 우나 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만도 다행인 건데 김건희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귀한 인생을 망치는지 참 어리석다 싶네요. 매미의 일생을 보고 또 김건희를 떠올리시고 뭐 그러는 바다향기님 우리 자랑스러운 정어리언이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백운계 정치 1번지 꾸려갈 텐데요. 오늘은 패널계의 명인 패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인, 명인이 아니고 장인, 패널계의 장인.
장유미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인규 반갑습니다.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 김장철인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명인이 나왔죠. 명인하고 장인하고 어떤 게 더 센가요? 왠지 느낌에 명인이 좀 더 센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장인은 그야말로 한 단계에 오른 분들 아닙니까? 저는 두 분이 우리 대한민국 시사평론계의 패널 장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활약 기대합니다. 예. 김치호 대변인. 오늘 그 김용 부원장 석방하는데 거기를 가봐야 된다고. 네, 의미 있는 자리를. 그래서 다른 분 모실까 하다가 장인 두 분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자, 김건희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오늘 김건희 출석하기로 한 날인데 뭐 밥을 못 먹어서 장애가 있고 뭐 그래서 못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냈다는 예. 것이고요. 원래는 오늘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특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서 좀 앉아서 조사받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냈다는 거고 일단 처음 이렇게 이제 의사표명을 한 것이니까 특검에선 한 차례 받아주기로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특검 앞에 놓인 시간표는 딱 열흘입니다. 한번 갱신해서 20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구속영장에 특정됐던 3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고 조사도 물론 안 받고 김건희도 지금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이 전략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신은규 대표님. 그러니까 우선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각각의 전략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서로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면 무기징역이고 또 잘 변론을 못하면 이제 사형으로 가는 거라서 거의 뭐 자포자기 내지는 뭐 정치투쟁의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씨는 완전히 거부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혐의가 일단은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정부패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입증의 단계에서 고리를 끊어버리면 본인의 혐의를 피할 수 있겠다. 내지는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다가오더라도 윤석열에게 떠넘길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양형을 가지고서 좀 줄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김건희는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둘의 이제 전략적인 그런 제휴나 동맹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토마토님 먹지 마 콩밥도 아깝다 그러셨는데 신인규 대표님 사실 뭐 처음 구속되고 수감되면 밥맛이 있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밥 잘 먹는 사람은 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어디 캠핑을 가도요 잠자리가 바뀌면 입맛 그렇게 잘 안 돌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적응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뭐 구치소 독방은 뭐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주일이 이제 거의 차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곧 입맛 돌아올 때가 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밥맛 없다고 안 나온다 뭐 참. 자 오늘도 김건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참 아주 안 낀 데 없이 다 끼었더라고요. 심지어 그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가 있을 때도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그 유튜버 A씨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와 이렇게 자주 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공개가 됐는데 그 유튜버 A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국민의힘 당사 안으로 들어가서 만난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다더니 자기 말만 99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었던 게 가장 앞서는 이번 대선은 나는 시진핑가 나의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이 나쁜 놈이니까 제가 좀 그만 좀 디펜스 하라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꿔줄게 하고 전화가 오죠.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통화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니 이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는 너가 밖에서 있는 보는 거하고 여기 내부에서 이 용산이 정보가 얼마인데. 어떻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저기 지금 통화한 내용은 대선 전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저도 보수 유튜버 분들이 그냥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 임기 때 이제 본인 봤을 때 잘 보고 있다라는 인사 격려를 대단히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본인이 그런 것 좀 그만 보시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풍문이었는데 국정 운영을 누구랑 했느냐? 완전히 극우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랑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제 폭로를 하는 유튜버의 정체나 그 실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증거를 대라 했더니 전혀 언론에 되지 않았던 그런 미공개 영상 같은 것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국민은 모르고 대통령실 참모도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윤석열 씨는 그냥 평검사도 아까웠던 사람이라는 게 지금 이런 계기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뭐 청소하는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뭐 어디 가서 마치 봉사하는 척 흉내를 낸 건데 저걸 올리면서 또 뭐 꽝이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라는 인물 분석을 좀 해보자면 굉장히 사사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공적인 걸 가지고 본인의 사적인 거를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 내지는 수단으로 썼던 사람이라 정말 사사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핸드폰도 몇 대입니까 저게? 자기 핸드폰 있을 거고 또 건희2라는 차명폰도 나오고 있고 또 비아폰도 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폰도 가끔은 조작했다는 얘기를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폰을 하루에도 한 4-5대는 운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 김건희라는 사람을 좀 의학적으로 진단해 보자면 윤석열은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이제 권력 중독 내지는 이제 전화 중독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대에게 의존해 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해야지만 채움을 받는 사람,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저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병약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A 유튜버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누군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추정컨대는 뭐 보수 진영에서만 활동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진영을 좀 넘나드는 사람으로는 좀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과 김건희가 굉장히 자주 연락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진중권 교수랑도 전화했다는 얘기 우리가 다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패널들 또 내지는 유튜버들 이런 방송 관계자들과도 끊임없이 연락을 통해서 본인의 이 사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썼던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JDID님 강덕수님이죠. 한덕수 일자리 뺏겼네.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보십시오. 그 뭐 청소해야 될 때는 하지 않고 그 옆에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신우기 대표님이 권력 중독, 전화 중독 그랬는데 정말 인생 자체가 어떤 그 거짓과 위선과 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쇼고 거짓이고 저는 오늘 아침 기사에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를 최근에 접견하고 뭐 했다는 얘기를 보는 순간 정말 이 쇼가 끝이 없구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김건희가 심평을 통해서 뭔가 좀 전하면서 호소해 볼까 하는 그런 수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심평이라는 사람도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국민들 마음과 귀를 어지럽힙니다.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요즘 김 여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너무나 수척해 앙상한 뼈대만 남은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국민들이 아이고 김건희 불쌍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를 비롯해서 윤석열과 저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면은 부당한 수사,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아주 아등바등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는 게 결국 그러면은 김건희한테 우리 국민들이 시켰습니까? 뇌물 받으라고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정권 초기에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건희만 구속시키고 끝내면 될 일인데 그동안의 검찰 권력, 경찰 권력, 감사원, 권익위, 방통위 모든 권력기관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하수인 역할, 집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죄를 쌓아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가 뭐 지금 상당히 힘들겠죠. 그동안에 수사 안 받던 거를 일괄 일시불로 지금 몰아서 받다 보니까 힘든 거는 그조차도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작들을 부리는데 이건 뭐 개사가에 이은 개수작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한동훈 얘기가 나왔을까도 궁금한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는 허업의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낭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것이다. 그는 그야말로 인생의 낭비자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많이 어렵겠지만 그를 용서하도록 노력해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한동훈을 들고 나왔을까요? 진짜 응어리겠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에 본인 배우자가 있을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랑 얼마나 또 문자를 많이 주고받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비밀번호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아이폰 그런 그 공개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전례가 있죠. 굉장히 밀착해 있었어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두 검사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쌍둥이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서로 뒤를 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공동체를 읽었던 그런 상황을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뭐 해외 갔다 오면 남편 넥타이는 안 사도 한동훈 넥타이는 뭐 챙겨왔다.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는 나올 정도니까 본인으로서 마음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멀어졌던 거죠. 멀어질 때 본인의 분기점이 됐던 거는 또 김건희였었던 거예요.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등과 관련해서 입장이 갈리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길을 하니까 본인의 미움이 걷잡을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심평 변호사가 했다는 말 중에서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데 이를테면 그러면 배신하지 않았으면 탄탄대로가 열렸을 거다. 그건 완전히 그냥 오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맞다고 생각하는 건 혹시나 이번엔 난가라고 해서 정치에서 뭔가 본인의 허업을 좀 쫓는 듯한 모습에 대한 평가에는 좀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시점이 나왔다는 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평이라는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폴리페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가 접견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접견을 했겠죠. 접견을 하고 나와서 저런 메시지를 흘리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투표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쪽 지지를 약화시켜서 어떻게든 지금 본인들이 이 당권에도 좀 영향을 일부 줘보겠다라는 저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고요. 아니 이거를 한두 번 썼으면 우리 국민들이 속아주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우려먹으면은 너무 투명하고 맑게 다 보인다 수가.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도 제가 이제 경북대 로스쿨을 나와서 저희 학교 은사님이거든요. 그때도 별로 사람들이 수강 신청 안 했어요. 뭐 수업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폐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평 교수는. 한동훈한테 뭐 원망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한동훈이 참 눈 감아주고 같이 했으면은 내란이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자신이 한동훈한테 했던 것을 생각해 봐야죠. 한동훈이 대표가 된 뒤로 이거 김건희 문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고 또 그 뒤로 또 이야기하는데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딱 앉혀놓고 너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겁주고 그것도 어찌됐든 그때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자리 배치도 비서실장 옆에 나란히 앉혀가지고 네가 자식아 언제부터 딱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이 눈 내리는데 몇 시간이나 서 있다가 귀 빨개 가지고 윤석열이 오는데 90도로 인사하는데 그래
이렇게 개무시해놓고 한동훈이도 사람인데 기분 좋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가 뭐 한동훈을 욕하고 그럴 처지가 됩니까? 뭐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지금 이렇게 망해갈 때는 서로 네가 잘못했니 너 때문이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전화가 이제 뭐 김건희 것도 나오지만 김건희 측근도 전화기가 나오고 최근에 지금 특검이 김건희의 최측근의 황금폰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걸 어제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이 이정호 지금 구속돼 있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측근과 함께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 가서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서 망가뜨린 다음에 200m 떨어진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특검이 이걸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부서뜨리고 그래도 다 포렌식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 법관들 그때 조사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나요? 디가우징을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전자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아니면 이게 복구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검찰들도 그때 김봉현 이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휴대전화가 없는 거예요, 썼던 게.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나 마트 갔다가 망가져가지고 마트에 버렸다. 아마 그런 쪽에 그냥 버려버렸을 겁니다. 또 한 검사는 뭐 양재천을 걷다가 부부싸움이 돼서 화가 나서 뭐 한강에 던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네 이래요. 아예 없애거나 거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밀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면 이게 다 살렸다는 취지로 그 지금 기사에서 나오거든요. 포렌식에 그 일말의 정보들은 다 있을 거고, 물론 그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수수색 됐다가 다시 재반환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을 할 동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왜 그 한강변에 발로 부수고 쓰레기통에 넣고 이런 행동을 왜 합니까? 그걸 또 특검에 포착이 되고, 아, 참 우스꽝스럽다 이 사람들 하는 작태가, 이런 생각이. 근데 저게 이제 뭐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이제 증거 인멸을 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거는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제 교사를 했을 땐 처벌을 받죠.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본인이 저렇게 폰에 대해서 훼손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미 특검이 찾았기 때문에 포렌식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핸드폰만 없으면 뭐 합니까? 본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 그쪽 상대방 쪽도 같이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아마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종호의 저런 노력 자체가 아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모한 짓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구속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원래 피의자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되지만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1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지요. 장미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한 것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계속 부르겠다는 소린 거고요. 예.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그때 10일을 다 쓰고 연장을 할지 말지와 관련해서 그 구속영장 발부된 효력으로 계속 강제구인 윤석열 씨 하려고 했는데 좌절되니까 그냥 전격 기소를 해버렸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게 다 만만치가 않아요, 볼륨이.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진술 거부를 100% 하는 게 아니라 또 띄엄띄엄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덫에 걸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상민 검사를 왜 챙겨줬냐라고 하니까, 아, 내가 챙기지 않았다. 챙길 검사가 더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챙겨줄 검사는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악의가 맞지 않는 걸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로 조금씩 또 현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연장해서 김건희 씨 계속 부르겠다는 거고, 또 아프다 어쩐다 핑계대면서 안 나오면 강제구인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녹수님이 궁금한 거 물어보셨는데, 구속 기간과 기소는 무슨 차이인가요? 기소되면 특검에서 못 부르나요? 네, 기소되면 못 부릅니다. 이건 수사 원칙이고요. 왜냐하면 기소할 때 공소장에 들어간 혐의는 일단 수사기관의 손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또 이 압박을 받는 피고인, 피해자 신분에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건데, 계속 동일한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재판에 넘긴 사람을 부른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일단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특검법도 형사소송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맞춰놓은 건데 원래 검찰이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수사하면 이 사람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정 데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딱 10일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경찰은 10일에서 갱신이 안 되고 근데 검찰 단계에서는 한번 갱신이 돼서 2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고 20일이 넘으면 거의 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에서도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면 풀어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재판으로 넘기면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가면서 다른 형사법 규정으로 2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근데 2개월 안에 못 끝내면 2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이제 적용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수순으로 보면은 김건희 씨는 이제 구속 기소가 눈앞에 이제 목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속 기소가 되면 6개월 네. 구속이 이제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병에 대한 관리권이 이제 그 재판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심 재판에서는 2개월씩 3번을 연장하니까 6개월까지 그러니까 구속 안에서 재판 결과를 내라라는 그런 형사소송법의 취지고요. 다만 이제 지금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그렇다는 뜻이고 또 별개의 혐의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또 기소가 되면은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지 못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은 할 수 있는 길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김건희 거짓말하고 뭐 이러는 것도 지금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김행이라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됐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여기하고도 그렇게 또 전화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화한 내용들을 보면 참 우스워요. 김행이 맨 처음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건 또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일까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김행 눈 동알동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사이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도 먼 그대.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한 뒤로 곧바로 김건희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말이 바뀌어요. 보기는 봤다. 한 번 봤다. 그리고 이제 또 김행이 김건희한테 전화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 또 그것도 바뀌고. 근데 왜 그랬을까? 이제 김건희는 딱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너무도 먼 그대. 우리 만난 적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김건희가 김행이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무슨 뭐 개막식 할 때 오른쪽에 김건희 있고 앞에 김행이 있고 또 사진이 또 있죠. 이건 또 뭐 다른 뭐 마크 로스코 개막식 때죠. 이때도 나란히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그걸 듣고 김건희가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뭐 자주 안 만났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부류들은 정말 하는 짓과 행태가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가 그 그래프 목걸이 가지고서도 말을 몇 번을 바꿉니까? 어디서 받았다, 모조품이었다, 뭐였다. 말을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비아폰을 A등급을 씁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뇌물을 막 갖다 바칩니까? 근데 지금 김행도 똑같잖아요. 김행도 보니까 너무도 먼 그대인데 왜 이렇게 가까이 저렇게 사진 찍힌 것도 나오고 서로 전화도 주고 왔고. 그러니까 진실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 거짓과 조작과 위선을 떨면서 그동안의 이 공적인 권한들을 다 사유화했던 그 공범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행 씨도 뭔가가 다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루들이 다 돼 있으니까 저렇게 거짓으로 가리지 않을까요? 떳떳하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행이 누굽니까? 참 아이고. 정몽준의 대변인이었죠 옛날에 대선 때.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생각나는 장면만 몇 개 해도 뭐 토론 때 막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심지어 청문회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 대기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는지가 좀 참담하고 저도 약간 우롱당한 기분이 드는 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70년대 학번 찾고 70년대 얘기하면서 너무 먼 그대로 어떻게 사진이 찍혀 있고 그리고 김건희랑 그 전후로 계속 통화를 하고
국민을 주권자를 어떻게 보면 이런 발상과 이런 발언과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거기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지금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진짜로. 김건희, 김행, 유튜버, 심평 이런 자들 이렇게 쭉 보면은 참 끼리끼리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그때 김행이 드라마틱한 엑시트 하겠다 이랬는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김행인데 런종섭에 이어서 런행이다 뭐 이런 비아냥과 예. 조소까지 들었는데 들어도 싸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국무위원 후보자 자리에 감히 앉습니까? 국민의 대표 앞에 검증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드라마틱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참 설마 했던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는데 요즘에 보면 JTBC가 특종을 참 많이 해요. 이런 거 보면서 지난번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JTBC가 태블릿 PC 특종 보도하고 특검 때마다 보도를 많이 하는데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어리 TV도 빨리 좀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갖추고 취재 인력도 갖춰서 대통령실도 출입하고 또 좋은 내용도 좀 취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지금 79만 7,683명 80만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꼭 이번 주에 80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누른 분들은 꼭 구독 지금 눌러주시고요. 다시 보는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꼭 함께 눌러주시면 정어리 TV가 많은 사람들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했다가 성추문으로 물러났던 자지요. 민간인인데 이자가 정보사 또 군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란 모의를 했다. 그것도 어디? 자기 집 가까운 롯데리아 햄버거 집에서. 야, 이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그 CCTV 화면을 JTBC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했는데 저자들이 모인 게 계엄을 발표한 12월 3일 오후 4시쯤이에요. 3시 8분. 이로부터 한 6시간 뒤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뭘 최종 점검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신인규 대표님? 뭐 아무래도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날 윤석열이는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국민들 앞에 DJ 역할하면서 뭐 저 믿으시죠? 막 이러면서 그 이상한 발언을 했던 그날인데 결국 노상원은 민간인이면서 사실 그 예비역 그 장성 중에서 저렇게 현직에 있는 그 장군들을 불러다가 본인의 그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모의를 저렇게 나눴다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용군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또 93의 제2기갑 여단장, 또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까지 싹 다 모여가지고 노상원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에 관한 예비 음모, 모의로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상당히 지금 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여전히 좀 계속 특검이 좀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롯데리아에서 모인 CCTV 화면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방금 우리 신인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군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김용군 국방부 수사본부장은 예비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상원처럼 현역은 아니었는데 방정환은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 이 별 하나짜리예요. 93에도 육군 기갑여단장 준장이었고 이 네 사람이 모여서 내란을 모의했는데 뭐 거기에서 야 너는 머리가 좋은데 뭘 그거 쓰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직책을 보면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인데 야 롯데리아에서 만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데서 설마 내란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모의했겠느냐 이런 허를 찌르는 그런 게 노상원이 이제 수법이었고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너는 뭘 맡고 기갑여단은 그야말로 이제 병력을 동원하는 현역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 방정환, 전시작전권 전환 TF장, 현역 군인들인데 이자들과 모여서 내란을 모의한 거란 말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받아 적었는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석했던 9.3의 육군 기갑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상원이 갔다 왔던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냐면 그 굵기, 글씨 크기 이런 부분까지 매우 상세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실을 가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심지어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해야 된다. 그걸 다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 적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날 계엄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롯데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에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CCTV 담긴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받아 적기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구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휴가여가지고 안경도 못 갖고 오고 뭐 필기구도 갖고 와서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롯데리아 직원한테 그런 메모지랑 볼펜을 빌리기까지 합니다. 뭐를 지시받았는지,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꼼꼼히 하다를 받았는지 이 내용이 거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모임 그리고 노상원의 저런 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상원 수첩에서 발견됐던 여러 가지 메모들 그걸 보면서 설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수거해가지고 연평도 바다에다가 뭐 폭침시켜가지고 뭐는 또 가스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란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살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설마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모의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전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더욱 섬뜩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계속 CCTV를 이렇게 확인하고 주위를 살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휴대전화가 2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인규 대표님 이거 한 대가 바로 비아폰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비아폰을 경호 업무나 보안 업무에 있는 사람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한테도 비아폰을 줘서 A등급 주고 검찰에다가도 비아폰 주고 또 전직 군인 출신인 노상원한테도 비아폰 주고 그냥 비아폰을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뿌려가지고 본인들의 내란을 모의하는 데까지 썼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윤석열이도 결국에는 내란에 대해서 2차, 3차 계엄을 더 생각했다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김영현이도 첫 이야기가 중과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행했는데 힘이 딸려서 실패했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과 군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이 내란 행위를 중간에서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국가 반역 행위, 국가 반역 짓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노상원이가 저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뭐 수첩에 적힌 뭐 수거 명단, 뭐 수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물품들 준비하고 했던 것들 보면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영모가 일어나면 삼족을 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화됐고 문명화됐기 때문에 뭐 삼족까지 연자제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중한 죄를 저렇게 한낮에 롯데리아에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는 저 배포는 간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었던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섬뜩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노상원이 전직 정보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도 현역 장군들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김용현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이 지시해가지고 야 거기 가서 노상원이 만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현과 노상원은 철저하게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 실제 또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한쪽에 비아폰 딱 들고 있고 김용현하고 막 통화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은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설사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CCTV가 확보되면 어떻게 얘기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야, 진급 논의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진급을 논의했다라고 가공합니다. 그렇지만 CCTV 제시받으니까 아무 말도 못 꺼냈다는 거예요. 지금 노상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현 그 위에
왜 민간인한테 비화폰을 줍니까? 왜 민간인한테 현역 지휘관들한테 명령을 내리게 하고 같이 계엄을 도모하게 만듭니까? 그 위에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제일 큰 문제죠. 바로 윤석열 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외환까지도 대한민국의 아니야 정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본인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최소한 지키려고 했던, 그때는 명태균 게이트로 정권이 흔들흔들 거릴 때고 명태균 씨가 내가 입만 열면 바로 하야내지는 탄핵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고조된 때 그거를 타개하고 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 계엄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요?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했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바가무님께서요. 궁금한 게 CCTV를 찾았다는데 노상원은 CCTV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을까요? CCTV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CCTV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등을 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CCTV가 있으니까 만약에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모였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입까지 맞췄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자죠. 노상원이 그 수첩을 보면 정말 경악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흘려 쓴 글씨지만 이걸 다 보면 수거 A급 처리 방안. 그러니까 A급 지금 뭐 체포하면은 A급, B급 뭐 이렇게 나누죠. 그거를 연평도로 이송, 그다음에 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로 이렇게 옮기다가 수장을 시켜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거기 A급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 나오죠. 방금 전에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김명수, 조국,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싹 다 날아갈 뻔했는데 유창훈은 누구죠? 그 영장을 아마 발부했던 판사 같은데 예, 유창훈 부장판사 이름 같습니다. 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죠. 영장을 기각했던 당시. 이재명 그 영장 그래서 이제 기각했던. 적으로 간주했겠죠. 유창훈 부장판사. 그 시기는 총선 전, 총선 후 이렇게 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 근원을 없애버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도모했고 이게 현실화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저런 일을 상상으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인데 그걸 현실화하고 수첩에 쓰고 서로 모의를 했다? 아, 이건 정말 끔찍하고요. 정말 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저는 이 노상원을 비롯해서 지금 김용현이나 이 윤석열 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거는 영구격리, 그리고 내지는 우리 내란과 관련돼서 가장 중하게 죄를 정하고 있는 사형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에 저는 용서를 해줘서는 안 된다. 정말 끔찍한 일을 모의했구나라는 충격이 좀 듭니다. 노상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수첩에 나왔던 글씨가 정말 노상원 것이 맞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상원이 단골로 찾아갔다는 무속인 비단아 씨를 특검이 소환 조사를 지금 했어요. 비단아 씨가 어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무속인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한번 좀 출석을 해서 예. 증언을 한 적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많은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 뭐 계엄이다 두 글자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엄을 암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풀릴 것인지 성공은 할 것인지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의사타진을 했기 때문에 그 일말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참고인으로서의 지위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무속에 의존하는 게 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면서 이분이 매우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수사기관이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보다 더 좀 깊이 들어가는 게 특검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일말의 단초를 이분의 입을 통해서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신은규 대표님도 아무리 노상원 저런 미친 자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막 받아줬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완전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스템이 아예 붕괴돼 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붕괴는 윤석열만 역할한 게 아니라 각종의 그 군대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함께 무너졌던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저 자리에 노상원이 불러서 저런 이상한 말을 한다? 당연히 내부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럼 노상원 같은 사람은 바로 체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을 버릴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도 침묵했던 사람들 그리고 진급하기 위해서 저 김용현 노상원의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동의했던 군인들 이러면서 이 내란이라는 것이 거의 무슨 독버섯처럼 이렇게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석열의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어떤 개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아예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렸고 또 그 무너짐에는 시스템의 축들을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들 이 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밝혀내야 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내란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정말 요즘에 김영삼 대통령 한화회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정말 손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요즘에. 이 정부가 얼마나 곳곳을 망가뜨렸는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정말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군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간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 숙명을 안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군은 그러면 왜 민간인한테 받아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자세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김용현의 지시는 없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을까요?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뻔했죠. 그나마 3년으로 끝나서 다행이란 말씀들을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암이 있는데 계엄의 암이 있죠. 그림자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숙제가 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도 맞고요. 동시에 반대로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가 시스템이 망가져 왔기 때문에 그 반정치의 토양 위에서 윤석열 같은 괴물도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급속도로 망가뜨리고 퇴행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어리 TV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반정치라는 토양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 반정치는 언론과 검찰을 가지고 이용하는 정치꾼들로 이어져 있는 이 생태계거든요. 이 반정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끊어내고 이 민주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다시는 이런 윤석열 같은 괴물, 윤석열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려고 했던 이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막아낼 수가 있다. 전 그 부분을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화회를 척결한 게 30년이 지났는데 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곰팡이들이 독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썩어버린 것들 손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군 그렇지요. 제2 한화회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해체해야죠. 법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위원 하는 꼬라지, 조의대 하는 짓들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봅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 앞으로 쭉쭉 나가고 일을 해야 되려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버린 것 정리는 그냥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딱 일을 맡기고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하느라고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청소 대행업체한테 딱 맡기고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버려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래야 될 것들은 특검으로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특검해야죠. 아니 세상에 왜 증거를 수집합니까? 범죄 증거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 증거를 스스로 인멸을 해버리는 게 검찰 아닙니까? 5천만 원짜리 감봉권 띠지를 버려버리고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기관입니까? 범죄단체지. 그래놓고 그거를 잃어버렸다. 감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수사기관이고 국가 권력이고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 저는 타락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가 기능적으로 다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소방은 불을 끄고 또 경찰은 도둑을 잡고 또 검찰은 죄진 사람들 벌 주고 판사는 판단하고 각각의 직역에 부여된 소명과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니 검찰이 나쁜 사람들 잡아서 벌 주고 깨닫게 만들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해놨더니 오히려 범죄의 소굴이 돼가지고 이놈들이 더 범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범죄를 감춰주고 증거를 인멸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저도 참 제가 머리털 나고서 들은 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이번에 이 검찰이 이 띠지를 갖다가 뭐 분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이거는 의도적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동원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남부지검장 위에 대검차장, 심우정, 법무부 장관 박성재, 윤석열, 김주현 민정수석 싹 다 이건 수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인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전 그렇게 봤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건 네. 수사 대상 아닙니까? 이거 완전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고요. 이 돈을 세느라고 띠지를 잠깐 제거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냥 말단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검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띠지가 그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 관본권의 띠지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담당자 코드, 그리고 이 검수한 일지까지 적혀 있는데 이 건진법사 법당에 가서 돈 뭉텅이를 그것도 관본권을 확보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지? 보면은 그 이후에 4월인가 또 한국은행에 의뢰를 하고 이럽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냐. 한국은행은 이걸 다 기록해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막힌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왜 알려졌을 것인가? 아마 특검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본인들이 이 관본권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실토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냥 정말 우연하게 잃어버린 것인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증거를 이런 식으로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멸실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감찰을 넘어서 수사해야 됩니다. 예. 하늘안님,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아마도 10,000명은 죽지 않았을까요? 훌륭한 민주진보 인사들 다 잃을 뻔했습니다. 내란이 미수에 그친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보수형님 TV님, 우리 앵커님은 왜 수거 대상에 없어? 좋은 건지 수거 대상에 있었으면 지금 구독자 200만 넘었을 텐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보수형님 TV님 섬찟합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까짓거 오늘 80만 만듭시다. 현재 시청자 19,000명이니까 옆에 있는 분 핸드폰 뺏어서 한 명씩만 구독해 주세요. 저 지금 직장 동료 핸드폰 뺏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슈퍼챗 보내셨네요. 오늘 김세현 소장님 안 나오셨는데 날짜 착각한 거 아닙니까? 33,700원 337 힘내라 그러신 거죠. 정어리TV 80만 바로 가자. 광복 80년 정어리 80만 그리고 100만으로 신인규 장윤미 너무 좋아요. 안진걸TV 30만 임세은 식당TV 10만도 어서 가자. 민생경제연구소 올림. 동접도 2만 넘어간다요. 네, 안진걸 소장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시간 동접자가 2만 명 넘었네요. 예. 좋아요는 아직 10,000명이 안 됐고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자도 더 늘어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하나 더 살펴볼게요. 체코 원전. 이거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건 정말 뭐 단군 이래 최고고 저는 그때 당시에 체코 원전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져 있었을 때죠. 뭔가 반전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그거를 이제 올리기 위한 차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 하고는 조금 재미를 봤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원전에 대해서 정책이 반대였기 때문에 그걸 수사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로 삼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이건 뭐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는가? 신인규 대표님, 네. 무슨 이건 완전히 노예 계약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체코 원정 관련해서도 그때 뭐 엄청난 이제 치적인 것처럼 또 거짓 홍보를 한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뭐 내치도 완전히 엉망진창 내지는 부정부패가 들끓도록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외교는 뭐 정상적으로 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보면은 원전 한 기당 이제 뭐 거의 우리가 노예 계약 비슷하게 하나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에 1조를 줘야 돼요. 1조죠. 1조 예. 하나당.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계약들을 해놓고서는 국내에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치적인 것처럼 거짓되고 또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홍보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양심이 썩은 인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게요. 과연 이 외교안보 사안 내지는 그동안에 치적으로 자랑해왔던 것들이 과연 체코 원전만 이렇게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브레우인가요? 그 예. 석유 시추는 또 어떻게 대왕고래.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기에 망정이지 했으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또 호구짓을 했을지 내지는 또 예산을 갖다가 쏟아 부었을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이제는 다 뒤집어서 다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 아닌가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전 뭐 이렇게 해도 많이 남는 것도 없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를 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온갖 무리수를 둬서 결국에는 지는 이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웨스팅하우스에는 한 기당 4억 불을 주기로 했고요. 더 큰 문제는 그쪽의 시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는 한국 원전 기업들이 같이 진출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면 합의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윤석열 본인의 치적에만 도움이 될 뿐이에요. 딱 한 부분만 해서 이걸 수주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와 이런 국민 기만과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작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땐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짚어주신 대로 이것만 그랬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사업성도 없었어요. 외국에 퍼주기 위한 그런 용도만 있었고 또 사우디와의 온 프로젝트였나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터널 하나 뚫는 게 전부였는데 이걸 다 국민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어요. 영업사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을 모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요. 엑스포도 얼마나 떠들어 제꼈습니까? 근데 열어보니까 헛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엑스포 유치한답시고 해외를 또 오죽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김건희가 아무래도 그 명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세계 일주 다니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체코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럼 얼마나 매국적인 이런 노예 계약식의 행태를 보여왔겠는가. 가가지고 본인은 이제 의전에 취해가지고 대접받으니까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익을 파괴하는 그런 외교적인 행위를 해왔을까 이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 기사 보는데 이 밤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희님,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딱. DDVOY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원들도 연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점으로 돌리더라도 계약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제 분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라를 너무 좀 어렵게 만든 거죠. 윤석열 씨가 진짜 좀 참담합니다. 지금 이걸 또 50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수원 또 한전 이렇게 나서서 했던 계약 아닙니까? 지난번에요. 이 한수원 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정진욱 의원이 질문하는데 완전히 그 태도가 야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건데 네가 뭐 꼭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 장면 한번 보시죠. 저희는 직접 대통령실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 여기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저기 우리 정진욱 의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진욱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의원님, 용산 사람 만난 적 없다고? 정진욱 의원님. 아까
대통령실 상대 안 한다고 그랬죠. 저희는 뭐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황 사장이 대통령실 관계자 안 만났어요? 내가 증거를 대볼까요? 뭐 이런저런 일로 만났을 수는 있으나 꼭 이 원자력 일로 만나지 아, 원자력 일로는 안 만났나요? 그러면은 임명받기 위해서 만났나요? 임명장 황 사장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꺼들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화를 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얼마나 더 꺼들거렸는지 아시겠죠? 꺼덜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네요. 한수원 사장이 아직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현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후유증으로 폴란드에서도 한국 그 원전이 다 철수하고 이렇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왜 말을 못합니까? 만났더라도 왜 본인의 체험에 대해서 가정형으로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원전 관련은 아닐 것이다. 지금 국민을 갖고 놉니까? 우롱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거예요. 나라 국간 지키겠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래서 꽁꽁 묶어두고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세수 펑크를 역대급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외 글로벌하게 우리 혈세가 그냥 이런 식으로 버려져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공직에 있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본인한테 마지막 남은 책무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저걸 완전히 쾌거라고 막 자랑하고 난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난리쳤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요. 저거는 뭐 사실상 국가 예산 내지는 국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 안에도 만약에 의도성이 있다고 하면요. 저 부분은 저는 사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게 뭐 정책감사 이런 거 저도 최대한 지양되고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몰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윤석열 시대에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벌렸던 이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전 한 번쯤은 좀 들여다보고 그 의도성에 대해서는 전 한번 사법 처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또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오는 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한덕수 관련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장미 변호사님, 네. 16시간 조사받았다면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이고요. 야간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일찍 끝날 수도 있다. 그럼 한 차례 더 소환할 거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오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동의해가지고 9시가 넘은 시각 이후에도 이제 조사를 받았고 관건은 한덕수의 입입니다. 이미 거짓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어요. 헌재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었죠. 그때는 증거가 모이지 않았거든요. CCTV도 확보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주저없이 했던 겁니다. 나 문건이란 건 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다시 다음날 출근해봤더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믿기 어렵습니다. 누가 현직 국무총리 뒷주머니에 문건을 꽂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봤더니 CCTV는 영 다른 상황을 했던 거죠. 이상민이랑 이야기를 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문건을 들고 나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랐다, 안 했다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면요. 이거는 영장 청구 가능성 100%, 발부 가능성 100%입니다. 언제쯤 청구할 것 같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도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된 지 이제 오래돼서 이제 기한이 곧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신병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해서 저는 이제 오늘 귀가를 시켰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 내지는 뭐 내일 정도에는 저는 영장 청구 우리가 기사를 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2, 3일 정도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잡기 위한 그 기간이 좀 필요한데 저는 영장 발부될 걸로 저는 봅니다. 한덕수도 구속을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미 다 드러나서요. 예. 제가 어제도 한덕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윤석열보다 더 나쁜 자 같아요. 이 자가. 진짜 그런 어떤 면에서 사악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기보다 양심이 썩은 자죠. 다 부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썩은 양심끼리 그렇게 나라를 거의 사실상 뭐 붕괴시키고 팔아먹는 수준의 행위들을 한 것인데 정말 한덕수 같은 사람 역사에 남을 거의 역적 수준의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뭐 최상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항상 홍준표 고장난 시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뭐 이 점만 하면은 뭔가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가 봐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는데 윤통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부추김에 놀아났다.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홍준표라는 정치인도 이제 뭐 정치인도 아니죠. 은퇴했는데 또 다시 복귀하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인데 참 뭐랄까요. 그 염치나 양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덕수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은 다 맞거든요. 근데 다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또 그 전에도 윤석열이 지금까지 망가지는데 홍준표가 기여한 게 한덕수 버금가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저런 식으로 한덕수 구속이기 됐을 때 본인이 저렇게 제3자적 지위에서 마치 훈수 두듯이 그러면서 본인은 연관성이 없고 마치 본인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구는 저런 행동이 너무나도 참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얍삽하다 그럴까요? 너무 얍삽하고 그 정치를 그만둔 겁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본인의 진로부터나 좀 명확하게 하고 국민 앞에 좀 저는 최대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해롭습니다. 진짜 홍준표의 그 말 하나하나는 참 우리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 멋있게 잘 만드셨는데 홍준표의 입에만 들어가면 그 한글이라는 이 내용들이 참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갤워치님 사려 깊고에서 웃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나 좀 받고 오세요. 그건 뭐 지금 본인이 떳떳하게 나돌아다닐 그런 상황이나 됩니까? 아주 국민을 저는 진짜 속칭 그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발언과 행태 아니냐.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정말 저는 반정치의 상징으로 봅니다. 홍준표는 진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위치는 어떤 뭐 조미료 정도? 뭐 이렇게 좀 전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저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조미료 취급받는 거를 본인이 못 견딜 거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치판을 더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 제가 F킬러를 더 뿌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같은 스타일한테는. 뭐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규 대표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의 선전포고, 2년 전에 쓰신 책 제목이 선전포고였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따가지고 저희가 송영길의 선전포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슨 선전포고냐 이렇게. 지금 잡아들일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여전히 내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죠. 아니 어떻게 관봉권 띠지를 그렇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작기관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제가 오죽했으면 윤석열 검찰 범죄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라 은폐기관이고 조작기관인 거죠. 범죄단체죠. 그렇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이 관봉띠를 그걸 버리고 잊었다면 그 바로 해임시켜야 될 그게 수사 계장으로서의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그 ABC 아닙니까? 아니 송영길이나 뭐 이재명, 조국이나 다들 없는 증거를 만들려고 수만 쪽의 조서를 만들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는 자들이 갖다 바친 압수수색 관봉띠를 버렸다는 게 이게 제정신인 친구예요. 이거 빨리 감찰이나 수사를 해야죠. 이거. 수사해야죠. 감찰 가지고 안 되고. 네, 바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지시나 뭔가 사전에 공모가 없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재판을 곧 받는데 이정근이라는 제가 당대표 때 임명했던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모든 지금 증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돈봉투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한 사채업자와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와 돈을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것을 알선 수재로 이걸 바꿔가지고 수사 중에 이 핸드폰에 3만 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절대 없다고 했던 말이 딱 2022년 9월 30일 날 구속된 이래 10월 7일 날 밤 10시에 딱 진술이 바뀝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변호사들 그럼 그 바뀌었을 때 도대체 무슨 회유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갑자기 변경했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있도록 당시 수사했던 영상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제출하겠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검사가 재판장에서 자기 직원이 이 편철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CD를 펀칭을 해가지고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어이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다 밝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국민들은 차라리 항소를 포기해서 그냥 확정받고 사면 복권 되는 게 우리 송 대표님이 앞으로 정치하는데 더 좀 장애가 없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무죄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2023년 4월 2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귀국할 때 또 파리에서 했던 기자회견과 현재 저의 입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도 지금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께. 왜? 송영길을 당선시키려는 과정에 돈봉투 사건이 발생한 거니까 그건 사실이고 발생된 것은.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내가 몰랐던 사안이다. 내가 돈을 뭐 갔다고 지시한 것도 없고 아니 이정근이 3만 개 녹취록 중에 송영길의 음성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지시했단 말도 없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뭐 이거 상대방이 뿌리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 송영길 후보가 이걸 급히 뭐 특단의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놈들이 별거는 나를 이제 한 건데 사후적으로 이제 이정근이 텔레그램으로 나한테 보고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수많은 텔레그램 중에 그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는 구속 요건에 해당도 안 돼요. 아니 사람 죽여놓고 사후에 보고했다고 보고 받은 사람이 살인죄의 공범이 됩니까? 이미 범죄의 시행 종료가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연 싱크탱크를 억지로 해가지고 저를 얽어맨 거죠. 그래서 이 돈봉투 나 무죄가 났는데 그럼 이제 항소 중인데 이것을 내가 항소를 포기하고 확정을 받아서 사면을 청구할 것인가? 뭐 그런 근데 저는 전혀 일관되게 무죄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면 또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 스스로가 깨끗하게 무죄를 받아서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죄 지금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으로 봐서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까지 간다면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대법은 문제고 9월 17일 날 이제 이정근 증인 신문이 있는데요. 예. 검찰 쪽 증인이고요. 저희 쪽 증인 한 명이 이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양쪽 증인 신문 끝나고 나면 변론 종결하고 구형하고 최후 변론하면 아마 올해 말쯤에 항소심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항소심이 끝나면 이제 정치를 복귀할 생각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또 검찰이 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상고하겠지만 항소심에 무죄가 나면 이제 뭐 크게 정치적 부담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예. 그 정치에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걸 좀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복귀를 생각하십니까? 원래 제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 할 때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당대표도 사표냈고 국회의원직도 사표냈기 때문에 탈당밖에 없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어. 탈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죠. 다시 저희 뿌리인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거죠. 그럼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향후 정치 행보는 혹시 뭐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단체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그때 결정이 됐으면 당연히 그 정치 복귀하려면 뭔가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친 김에 지역구는 어느 쪽을 생각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은 그건 좀 너무 이르고. 그렇죠. 그거는 판사님이 보기에 이게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재판부에 저의 충실한 변론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복귀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여쭤봤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렇게 국회의원직도 그만두고 당 대표도 그만두고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검찰이 송영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총선에 민주당을 좀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공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이 단순한 검찰이 아니라 거의 국민의힘 무슨 기동 타격대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필요한데 그때 수사해서 총선에 민주당의 그 이미지에 먹칠을 하려고 기획된 수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동훈이가 주도했다고 보여지고요. 한동훈의 핵심 수하인 김영철, 장시호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이 됐던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저를 수사를 개시를 했고 별건 수사를 했고 제가 장시호와의 유착 관계를 밝히고 여러 가지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 이 대검 반부패 수사과로 얘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친구가 최재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를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최재훈이가 김건희 무혐의 처분한 바로 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최재훈 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검찰총장 이 4명이 사실 작년 10월 17일 날 10월 유신 계엄령이 발동된 그날 72년도에 바로 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 수사 보고를 발표함으로써 검찰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 할까요? 근데 검찰의 문을 닫은 상징적 사건이 됐다. 그 순간 이 검찰은 이미 검찰이기를 포기한 행위였고 그러한 행위가 이번에 관봉대 은폐에서도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입이 10개라도 검찰청 폐지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 검찰청이 아니라 이거 범죄청인데 당연히 문을 내리고 폐지를 시켜야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청은 해체하는 걸로 결론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갈 텐데 그것과 별개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저렇게 뻔한 것도 제대로 수사 않고 덮어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막 관봉권 증거도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될 텐데 해체하는 것은 해체하는 것이고 이 검찰의 이런 잘못된 수사, 억지 수사, 짜맞추기 수사 이런 거 밝히기 위한 특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인 의득죄로 당장 특검에서 이 4명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별도 특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성호 장관께서 이런 정치적 목적의 수사 기소 전체를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라. 예. 법무 자체 그렇게 아마 추진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정치 목적으로 예. 수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 태스크포스 예. 그럼 법무부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만들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기소를 취소해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예. 아니 1심에서 무죄가 난 건데 굳이 항소를 해서 박정훈 대령을 사실 오히려 상을 줘야 될 사람을 계속 재판에 나오고 이 절차에 끌려다니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됐는데 일본 고등계 행사 검찰이 독립운동가를 기소했다 만약에 그거를 계속 해방된 나라에서 항소 상고심을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저는 특검이 항소 포기한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법원도 사실 특검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직위원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는데 이게 조용히 둘 일이라고 보십니까? 직위원 판사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렇게 휴가 다 갔다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는데 아니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 무슨 대역죄라고 이거를 2주일에 3번씩 재판했어요 저는. 그러셨나요? 네. 근데 이 내란 사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고 휴가 다 가고 이렇게 한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위원 이 재판장의 이런 재판 진행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골석 재판도 저는 뭐 말로는 불이익 감당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골석 재판도 딱 할 때마다 골석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한번 골석 재판했다고 해서 쭉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매번 결정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런데 그냥 땡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6개월 또 지나면 아마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시켜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추가 기소를 해야겠죠, 특검이.
끝까지 이렇게 법원하고 싸워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차라리 특별사법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떠냐 그런 의견도 나옵니다. 예, 어떤 뭐 뭔가 이 특단의 조치를 그러니까 이 별도의 법원을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아마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란 재판을 운영한다는 게 일상적인 이 형사재판부에다 한다는 게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쭉 3대 특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특검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고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뭐 자세한 기록이나 내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 특검의 성패의 기준이 뭐냐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의 범죄를 밝혀내느냐 않느냐가 이 특검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검찰의 범죄 혐의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박성재 장관이 사실상 그 안강 회동에서부터 이 내란 사태에 개입한 게 드러나고 있고 계엄의 당일날 밤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을 불러서 출국 금지 이런 데 대한 준비 조치를 한 것 이거 자체가 사전에 내란을 공모했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이고 그래서 박성재는 당연히 구속 수사해서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심우정도 당연히 소통이 됐겠죠. 자기들 다 친정이고 뿌린데 윤석열이 심우정과 상의하지 않고 저는 이 내란을 시작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 의원이 밝힌 것처럼 그 선관위 서버를 가져오면은 검사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대검이 우리나라 수사기관 중에 대검 포렌식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협력하도록 이미 다 내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덕수를 보면서 제가 한덕수 이분을 잘 알잖아요. 저하고도 예. 친했고 총리 임명될 때 나한테 도와주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덕수를 저는 인준해 준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한덕수를 인준 안 하면 더 이상한 검사 출신이 올까 봐. 이 윤석열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한덕수 좀 관료니까 영혼이 없는 관료지만 그래도 스킬이 있는 분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좀 인준해 주자. 인준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대세를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딱 윤석열이가 안 되고 이제 이재명 시대가 열릴 것 같으면 거기에 편승해서 나는 또 충성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버틴 거잖아요. 그 버틴 모습에 이제 보수 아스팔트 우익들은 박수를 보냈고 버틴 이유가 자기가 공범이었기 때문임이 이제 입증된 거잖아요. 예. 자기가 깊숙이 관련돼 있어서 윤석열을 자르고 그냥 이쪽 이재명 체제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룸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기회주의적으로 권력이 바뀌면 또 거기 가서 아부에서 뭐 하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정도 세게 나왔던 것이 그 공범이었던 것처럼 난 최상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우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우정이 왜 그 즉시 항고도 안 하고 그걸 안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예. 지가 그 내란 특별본부까지 만들어서 박세현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자기 총장이었는데 왜 안 했을까?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보는 거죠. 한덕수는 총리를 2번까지나 했던 그리고 관료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그걸 딱 하는 순간 이렇게 가면 죽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미 죽을 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도망갈 길을 찾는 것이 좀 이렇게 촉이 안 올까요?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막 옆에서 오히려 그게 분위기를 내란이 만들었고. 성공하면 윤석열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건데 그게 자기가 대통령 기회가 오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한 거죠. 아니 이제 자기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나중에 자기도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헌재 탄핵이 8대 0으로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했지만 상당수 보수 유튜버나 그쪽은 다 기각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들어보면. 예. 100% 기각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구치소장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예. 구치소장도 참 황당하죠. 근데 그 구치소장을 그렇게 발령내는 것으로 끝낼 사안입니까? 뭐 보니까 강옥이 부속실장 왔을 때 휴대폰까지 지참하게 하고 거기에서 윤석열 보게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를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인사조치로 끝낸다는 것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조금씩 드러나겠죠. 나는 뭐 핸드폰 그것보다도 이화용 그 지사의 연어 사건 났을 때 지금 조선일보나 다른 데서 막 비아냥 거렸잖아요. 그 시기와 안 맞다. 그러면 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시기를 착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정한 날을 정확히 기억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검찰에 출정시킬 때 개호를 했던 교도관들 이름 명단. 그래서 거기 가서 대기 장소가 있거든요. 검찰청에 가면. 그럼 이제 검사실에 부르면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교도관. 그래서 검사실에서 몇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머물렀던 거. 이런 게 기록이 다 있어요. 내부 기록에. 이런 게 제출이 하나도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 다 제출해서 그때 개호했던 교도관들 다 물어보면 나오게 돼 있고, 연어를 먹고 술을 먹네 안 먹었네 이것은 교도관들이 알 수가 없죠. 검사가 들어와서 교도관 나가 있으라고 하면 그거는 다 검사들 지배하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장이 지시해서 그때 기록을 일체를 다 내놔라. 예. 내부 감찰을 해서. 그래서 이화영의 검찰 출두의 시간 이걸 전부 체크를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연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예, 예. 바로. 그걸 입증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대표님 만나면 이제 검찰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당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지율 하락의 이유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복합적으로 있겠죠. 제일 이제 출렁했던 게 그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 50억, 10억 그걸로 예. 처음에 이제 약간 주식 투자자들 속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사면 논란이 좀 퍼지게 되고, 이후도 이제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불확정한 상태니까. 근데 이게 저는 성공적으로 끝나면 반등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큰 과제, 지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이든지 아니면 언론이 분석한 것이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하겠지만 이게 정확한 분석일까? 예를 들면 사면 논란과 관련해서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꼭 그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사면 명단에 송원석 국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썼던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런 놈들을 사면해 준다고? 이런 것에 실망한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것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수 세력이나 야당이 조국 사면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정찬민 용인시장 부동산으로 수십억 뇌물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심학봉이도 4년 이상 이 횡령으로 수십억을 교비를 횡령해서 징역 실형을 받았고 4년 6개월이네요. 홍문정도 교비를 또 수십억 횡령했고, 다 이 뇌물과 횡령에 아주 죄질이 안 좋아서 4년 7년의 실형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을 해준 거잖아요. 다 파렴치한 놈들이고 다 지네들 정권에서 그렇죠. 그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면의 기준도 주로 정치적,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것을 사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십억 뇌물 횡령으로 하는 것을 사면해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특단의 상황이 아니면 신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면이 됐느냐. 이게 조국 사면하고 서로 간에 이제 짬짬이로 그러면 서로 간에 봐주기로 한 거냐. 이런 논란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희석이 돼버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면 논란 때문에 이들의 말도 안 되는 4년 7년의 실형을 받은 뇌물죄, 업무상 횡령죄 이런 분들이 사면이 된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떤 순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자들이 이렇게 포함된 게 그냥 뭐 포함돼도 불만이 있을지간에 송원석이 그 명단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알려진 사람인데도 그거를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제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조국도 사모펀드 그 문제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조국 사모펀드 기소가 아니죠. 아니 이게 기소를 하려고 했죠. 아니 정경심 부인은 그걸로 기소돼서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 조카가 구속이 됐었고 어찌됐건 그 사모펀드 관련된 본인은 이제 기소를 했지만 무죄를 받은 거죠. 기소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자 뇌물 이런 걸로 파렴치범으로 이들이 한 건데 조국은 이게 유죄가 나왔으면 이걸 사면하는데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이 3자 뇌물을 억지로 이놈들이 집어넣었지만. 그래서 사실 역대 정권에서 뇌물죄를 사면하는 데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사실. 안 한 건 아니지만 주로 사면 대상은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그런 거였는데 좀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분석과 이제 시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동시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을 당연히 신경 쓰고 해야겠지만 하나하나 매일 지지율에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신 있게 국민과 약속했던 것을 밀고 나가면 됩니다. 저는 뭐 지지율 흔들리다 그러지만 이재명 정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윤석열이가 지금 이 상태에서 25일 날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뭘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을지. 이번에 체코 원전 그 사건도 보십시오. 이게. 제정신인 인간들이냐고 이 정권이. 그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돼서 이 우리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효능감이 있는 거죠. 이 윤석열 때와 비교를 하면 정말 너무나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매일 아침에 25일 정상회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야죠. 예, 성공해야죠. 국힘당 관심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국힘당에 누가 되느냐보다도 지금 국힘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세력들이 현재 1등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뭐 당원들 여론조사가 비중이 높다면서요?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쪽에 많이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찍어주겠다는 대구 한 시민의 아주머니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듯이 김문수가 42%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보수 세력의 뿌리라는 게 너무나 간고하고 이게 일제 때 친일 잔재를 척결하지 못한 그 뿌리가 계속 저는 온존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암세포처럼 뻗쳐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서거가 지난 8월 18일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당선을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진짜 DJ가 그때 1.1% 이겼거든요. 이해창은 54만 표인가 이겼습니다. 아니 36만 표? 와, 그 정도 아무튼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겼는데 DJP 연합을 하고 DJ가 9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민주주의를 했고 이해창 군대 안 가고 자기 아들 병역 비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500만 표를 가져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IMF 이 환란을 일으킨 그 주범인 그 당의 후보인 이해창 후보를 하고 싸우는데 1.1% 이겼다는 것은 정말 오싸 근겁니다. 오싸. 거꾸로 말하면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하우보만 하보우만이라고 우리 태극기 부대도 이야기한다는데 저도 이거를 항상 하보우만을 저도 외쳤거든요. 감옥에서. 하느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4월 4일 날 8대0 탄핵 났을 때 하보우만 외쳤고 6월 3일 이재명 당선될 때 하보우만 했는데
정말 DJ의 당선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해낸 금자탑을 만들어냈고 그 DJ가 유일하게 민주정부에서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이 노무현을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시켜서 이 대통령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열심히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셔야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이 3년 동안 이 고통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은 정권 재창출에 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워낙 뛰어나시고 이게 학습 능력이 있고 일단 국민의 민심을 항상 반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민심과 동떨어져서 장기간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가서 김문수가 국힘의 당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여기 정청래 대표다 보니까 이 둘 다 이제 완전히 그냥 서로 악수도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지금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권성동의 지금 비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법 처리되고 지금 나경원과 이 추경호, 윤상현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고 실제로 저는 내란 그 계엄 전에 다 이미 이심 전심으로 소통했다고 봅니다. 추경호, 나경원, 윤상현 이런 핵심 그룹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전부 이 특검에 의해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 전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는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 위헌정당 해소 청구도 검토를 해산 청구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끝나고 나면 국민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통진당 사건 그 정당 해산 청구의 법리와 그때 상황을 지금과 비교를 해가지고 저는 대대적인 한번 TV 토론이나 국민적 어떤 모의 법정 같은 거를 개설해서 의견을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가 되기 전에도 정청래 대표가 저쪽하고는 인간하고만 악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인데 저렇게 강경하게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다 이렇게까지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형식은 품격 있게 내용은 강하게 제가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이런 거 만나고 이런 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거를 굳이 안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식 행사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번 8.15 행사도 만나고 할 텐데 저는 그대로 야당 대표로서 존중을 해주고 문제는 그들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들이 이제 특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윤석열과 과연 절연을 할 것인지 전환길 같은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면서 저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국민의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많은 지지자들은 정말 그렇지 사람 같은 놈들하고 상대해야지 어떻게 저런 자들하고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렇게 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심정이 왜 없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게 도대체 이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할 말인가. 김기현, 나경원 이런 분들의 이야기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다 말했을 때 저게 제정신인 사람인가, 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분노가 생깁니다.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 민주당은 남북대화도 하자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김정은하고도 악수하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정치라는 게 누구라도 만나고 악수하는 거죠. 이제 송영길 대표님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고 나라 걱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선전포고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좋은 제목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오늘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특검이 일단 이런 것을 좀 다 정리해주고 대통령은 민생 그리고 또 평화 외교 이런 것에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그 외적과 싸우는데도 내부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계속 유지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원균이나 그 내부의 모함 그리고 선조의 그런 어떤 질시, 명나라의 간섭, 또 왜군의 이관계 이와 부딪히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 일기를 읽으면 눈물이 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전시작전권 지금 환수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명나라 진린 제독과 이제 명나라 수군과 연합으로 이제 명랑해전, 노량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진린한테 전시작전권을 넘겼으면 그 외놈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 정말 그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진린을 설득해서 진린한테 적의 수급도 다 갖다 바치고 전공은 네가 다 가져가라. 나는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 민족을 7년 동안 우리 유린했던 놈들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이게 나의 소원이다. 그 절절한 이순신 장군의 그 심정이 연결돼요. 그 오른팔 송일입 전라자수사 장군이 제 선조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선전포고란 표현도 정말 저 자신의 지위나 정치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란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번에 이걸 정리 못하면요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조현천 그놈이 와야 계엄 내란을 다 준비한 놈을 풀어준 거잖아요. 이 김용현과 육사 38개 동결하는데 다 짜고 이놈 새끼가 말이에요. 5년 동안 미국 도망쳐 있다가 돌아온 놈을 이 석방시켜준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한심한 일이고 그래서 그걸 무혐의 처분해버렸으니 이게 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추미애 의원이 그때 경고 안 했으면 그 사고 날 뻔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번도 이거를 어설프게 처리하면은 나는 제2의 내란이 나오는 것이고 이 제2의 내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수 유튜버들 세력이 계엄령 해가지고 좌파들 쓸어버려야 되는 이야기를 수없이 선동을 했어요 자기들이 1년 전,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안법상으로 정말 반국가 사범이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뿌리를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줘야 이번에 이제 아스팔트 내부도 분열돼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하잖아요. 내부도 신혜식 씨가 뭐 저쪽 고발을 하고 그래서 내부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세력들을. 예, 또 아까 울컥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반복 안 하려면 우리 내부의 자리 욕심 가지고 막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가지고 싸우다가 내란 척결의 동력을 좀 흐트러뜨린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매일매일 긴장이 되는데 자같이 우리 힘을 모아서 이겨냅시다. 예, 함께 하면 됩니다. 이은주님께서 응원글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송영길 대표님, 정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외압도 굴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싸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송영길 대표님의 기꺼이 있는 행동과 말을 통해 배워갑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고생이 심하셔서 가슴이 아립니다. 끝까지 힘내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화이팅! 글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예, 또 우리 감사합니다. 수많은 정의련들이 함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